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정치 경제적 이익이나 단순한 재미와 비판 등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처럼 가장해 기사 형식으로 배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범람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몇몇 기독교계 단체가 이 가짜뉴스의 생산지로 밝혀지고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양상들도 드러나면서요. 마치 기독교가 가짜뉴스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몰리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짜뉴스를 분별하고 근절할 수 있을지 오늘 토론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성공회대학교 권형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건데요. 교계를 비롯해서 사회에서도 되게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데 두 분께서 직접 좀 보셨거나 이거 진짜 심각하다 하시는 그런 가짜뉴스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실까요? 지난해 봄 일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그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인들 SNS에 돈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의 마스크를 지원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마스크가 부족하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가 돌았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생각하고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서로 퍼나르면서 교인들 단톡방 같은 데도 막 옮기면서 이럴 수가 있냐. 문재인 정부가 이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이런 가짜뉴스도 교인들한테 먹히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쉽게 믿기 힘든 내용인 것 같은데도 막상은 또 사람들이 많이 퍼나르는 그런 특징이 좀 가짜뉴스인 것 같은데요. 가짜뉴스가 돌아다닌다는 거 누군가는 그걸 만들었다는 진원지가 있다라는 건데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걸 만드는 걸까요? 혹시 뭐 대표적인 단체나 이런 데 아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가짜뉴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자님께서 좀 전에 가짜뉴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만 몇 년 전에 그 한국언론학회에서 가짜뉴스를 정의를 한 게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고 좀 비슷합니다. 정치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지 간에 자신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는 뭐 지지자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슈가 됐던 것처럼 극우 단체 일부가 이제 그런 것들에 연루가 되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계 단체들 중에서는 이제 그 일부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선교 단체나 이런 것들에서 역시 이제 자신의 어떤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어떤 뭐 기부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좀 좋지 않게 가짜 뉴스들을 좀 유포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요즘에는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유튜버의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개인 유튜브는 사실상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들이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허위로 만들고 유포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떤 이익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만든 것. 홍 교수님. 저는 이제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 이제 드러난 사실을 하나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정치에 가짜 뉴스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가 본격적으로 5년 전 미국 대선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가짜 뉴스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가짜 뉴스를 누가 생산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주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케도니아, 동유럽에 있는 국가죠. 네. 이 마케도니아의 벨레스라는 소도시에서 이 가짜 뉴스들이 가장 많이 생산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인구 5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이 소도시의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생산한 뉴스였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생산했을까? 이 트럼프 관련 가짜 뉴스가 돈이 된 겁니다. 트럼프를 지지해서도 아니고 미국 대선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의 상황을 열심히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트럼프 뉴스가 조회수가 높고 열광적인 이제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광고도 붙고 이제 조회수에 따라서 이제 또 이제 구독료 수입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의 소도시에 사는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아 이걸로 돈 벌 수 있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이거저거 짧게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올렸고 그게 점점 자극적이고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더 열심히 생산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5년 전 미국 대선에서 가장 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한 지역이 미국도 아니고 동유럽의 소도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 돈을 금전적인 목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보면 네. 그 아까 여러 가지 단체를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단체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금전적인 유익을 취하는 그런 동기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들으면서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가짜 뉴스가 어떤 전문가 그룹도 아니고 저 먼 지역의 10대들이 만들었다라는 네. 게 이제 가짜 뉴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쉽게 조작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자유롭게 퍼지게 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변화된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들 편집할 수 있는 툴들이 아주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인터넷 환경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쉽게 퍼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 요즘 많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던데요. 그런 기술까지 적용이 되면 정말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하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정보를 만들고 생산하고 또 유포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거기에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떤 불안과 공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선 청소기를 한번 사볼까 하고 검색을 했더니 네. 어디 사이트를 들어가도 계속 그게 며칠간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어떤 이제 성향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정부에 찬성하는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의 기사들을 조금 몇 번 검색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한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쇼핑 이런 거가 내가 관심 가진 거를 하면은 괜찮은데 이런 정치 시사 문제까지도 그런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은 필터 버블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필터를 낀 것 같은 거죠.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빨간색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고 이런 것처럼 나한테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한번 봤던 내용들 것만 계속 제공되니까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특정 성향에 편향된 이런 정보나 뉴스를 이 사람이 좋아할 거다라고 하고 그 뭐 구글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계속 나한테 제공을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이제 색칠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더욱더 편향된 생각을 증폭시키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초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가 횡행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악영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기독교계에서도 어떤 피해들이랄까요? 정치적 사안이랑
그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결합한 형태로 좀 가짜 뉴스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다음에 일부 기독교인이겠지만 그거를 굉장히 어떤 신앙의 사명으로 열심히 이렇게 퍼 나르시는 분들도 좀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정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피해는 굉장히 다양하게 광범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거론된 뭐 최근에도 뭐 유명 교회 목사님들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교계 인사들이 뭐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또 이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쉽게 뭐 이념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뭐 빨갱이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그 목사님 개인도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또 뭐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나가서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의 어떤 그 갈등이 더 깊어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SNS 정보 이런 것들이 동질 집단에 더 많이 퍼지게 되고 그렇죠. 같은 성향 가진 사람들이 계속 비슷한 정보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갈등을 좀 조정하거나 화해하기보다는 더 이 골이 깊어지게 되면서 사회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주의 발전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올바른 판단과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네. 정보 자체가 근거 자체가 이제 거짓 정보라고 하면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고 토론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좀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이고요. 특별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유포하는데 또 많은 교회 뭐 중직자라든지 심지어는 목사님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목사를 자칭하는 분이 그런 것들을 또 퍼나르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우적인 사고 자체를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뭐 신앙이나 신념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또 지나치게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보게 되면 또 건전한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본주의 신앙이라는 게 조금은 좀 이원론적인 사고에다가 흑백 논리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그냥 적대시하거나 쉽게 편가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극우적인 성향과 근본주의 신앙이 결합되면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짜 뉴스에 가담을 하는 결과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그런 분들도 있죠. 그냥 순수한 신앙적 동기 때문에 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이 아마 숫자로는 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주요하게 그런 가짜 뉴스를 교계에서 유포하거나 특히 생산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순수한 신앙적 동기가 정치적인 관심과 결합된 것이 아니라 신앙적 동기로 포장한 정치적 동기, 정치적 목적이 주라고 봅니다. 정치적 목적이 주다. 대표적인 게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라고 보는데요. 이분이 과연 물론 본인은 순수하게 신앙적 동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널리스트로서 또 지금 가짜 뉴스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볼 때는 이분의 동기를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에 대해서 교계가 받아들이는 또 반응과 태도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그렇죠. 보는데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말을 그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사회자나 정 교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저는 제가 속한 감리교단에서 아마 이단 재판에 회부되고 장로직을 파면당하는 그런 처분을 당했을 가능성이 99%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정광훈 목사가 그런 발언을 한 거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그런데도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교계 특히 지도층 안에서는 소수고 주요 교단에서도 좀 유화무화되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앙을 얘기하지만 그 정광훈 목사의 그런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여다 대고 이거는 이단이냐 정말로 신성모독이다 이런 것들을 판정해야 될 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잘 모르고 자기가 믿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보내주니까 그냥 그거를 포워딩하는 거와 알면서도 하는 경우는 전 다르다고 보고 이렇게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 때문에 신앙을 가장해서 하는 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분들이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한국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얼마 전이죠. 그 목회지원센터인가요?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21%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1년 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31%였습니다. 10%포인트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하고 10%라는 숫자 자체도 큰 거지만 따지고 보면 30%가 신뢰했는데 20%로 줄었다면은 한국교회를 그래도 믿는 사람 셋 중에 한 명이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3명 중에 한 명이.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더군다나 비기독교인에만 한정시켜서 보면 그 신뢰도가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 10명 중에 한 명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된 데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고 뭐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교회가 최근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울 때 위로하기보다는 힘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서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짜 뉴스를 가지고 분열과 갈등과 증오를 부추겨 온 그런 한국교회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좀 심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심각성이나 폐해가 더 크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이제 일반 성도들이 그런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내용들을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언론지능재단에서 몇 년 전에 한 조사를 보면은 불과 1.8%만이 가짜뉴스를 완벽히 구별해냈다고 합니다. 50명 중에 1명 정도만 가짜뉴스를 제대로 구별해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짜뉴스를 구별을 했든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계, 언론단체 이런 곳에서 가짜뉴스 구별법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신뢰할 만한 곳 하나를 제가 이 자리에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네네. 국제도서관연맹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들이 이런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구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서비스하기 위해서 제시한 건데 이 표를 이제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네네. 첫 번째는 뉴스 소스, 출처가 어딘지를 보라는 겁니다. 나한테 어떤 뉴스가 왔는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게 신뢰할 만한 그런 매체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뭐 상당히 선동적이고 편향적인 매체에서 기재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확인해 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글 쓴 사람, 기사를 쓴 기자가 누군가를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신뢰할 만한 기사를 쓴 사람인지 아니면 그 허위 또는 부정확한 오보를 많이 낸 사람인지 그런 매체인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날짜를 확인하라. 근데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몇 개월에 한 번씩 같은 내용을 봤는데 뭐 중동 지역에서 그렇죠. 기독교인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긴급 기도해 주세요. 같은 내용이 조금 바꿔서 한 서너 달 뒤에 또 오고 네, 또 맞습니다. 오고 그렇습니다. 네네.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지금 최신 뉴스인 것처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내 입장이 무엇인지 점검해라. 제가 아까 확증 편향 얘기도 나왔고 필터 버블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성향의 기사를 자꾸 읽다 보면 뭐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알아서 그런 성향의 기사들만 골라서 나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동안 너무 특정 성향의 기사들만 읽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뉴스를 전체로 읽어라입니다.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 언론인들 사이에 제목 장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조회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른바 섹시하게 제목을 뽑는 것이죠. 근데 실제 내용과 상관이 없거나 내용 중에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뽑아서 기사 전체 내용을 균형 있게 맥락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만 보지 말고 기사 전체를 읽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뉴스의 근거가 확인되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근거가 없는데도 이상한 주장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다음에 7번째는 농담이 아닌지 확인해라. 일론 만우절 농담으로 보낸 SNS를 보고 그런 경우도 많죠. 뭐 난리가 난 적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사실인지 농담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8번째는 전문가한테 물어봐라. 그렇죠. 앞에 말한 7가지 가지고도 불확실하면 내 주변에 있는 뭐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언론 쪽에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목사님이라든가, 물론 목사님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평신도보다 날 수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좀 확인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자 노력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제일 또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한 것을 활용해서 가짜뉴스 인적을 판명하는 것입니다. 뭐 직접 각 언론사에서 여기 CBS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언론사가 팩트 체크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사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친절한 8가지 내용, 되게 좋은 예. 유용한 내용인데요. 예. 들으면서도 이걸 다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좀 훈련이 필요하다는 예.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 또 저희가 뉴스를 읽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법이나 어떤 제도가 또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죠. 뭐 어느 정도 이제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는 것처럼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너무나 규제를 하게 되면 또 어떤 표현의 자유가 또 침해된다든지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식 언론에서도 뭐 옛날에 있었던 뭐 미국산 수입소라든지 문제 제기를 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만 언론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일단 합리적인 의심이라든지 또 언론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규제가 강하면 그런 것들도 이제 재갈을 물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우리들이 평소에 어떻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정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뭐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포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치 않게 그냥 좋은 것인 줄 알고 선한 의도로 또 이렇게 퍼 나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이제 성도들이 의도치 않게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어떤 가짜 뉴스가 왔을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퍼 나르기보다는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만 진짜 뉴스인지 좀 확인도 해보고 또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받기보다는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표현도 하는 게 필요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권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사실은 잘 안 돼 있죠. 요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 덕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말을 좀 못하게 이렇게 누르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전래 초기에 한국 교회는 토론 공화국이었고 토론 공동체였고 굉장히 활발한 그 토론 문화가 형성됐던 것이 바로 교회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사회에서는 또 활발하게 토론하지만 교회에서는 뭐 정치 얘기도 하기 어렵고 토론을 이제 못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좀 바뀌면서 좀 의문 나는 것은 좀 질문도 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으로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또 뭐랄까 사안의 심각성이랄까요?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어떤 피해, 가짜뉴스 사실들을 보면 당장 너무 피해를 주는 좀 악질적인 가짜뉴스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필요한 규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좀 더 책임을 갖고 가짜 뉴스로 한번 검증된 것들은 필터링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요구하고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미국 대선 사례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 언론계 내에서는 이제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기존 언론은 최소한의 체크 시스템이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들,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억대 수익까지 얻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10배, 100배로 벌금을 부과해야 가짜뉴스로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유발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시킨 사람은 그거에 합당한 이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도입을 이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교인들한테 요즘 보면 조건 반사식 포워딩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온 거 그냥 좋은 거 같으면 그다음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목사님이 보냈는데 원로 장로님이 보냈는데 이러면서 무조건 이렇게 퍼날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도서관연맹에서 체크리스트도 한 번쯤은 잠시 이제 고려해서 보고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조건반사식으로 그렇게 옮기는 거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 비용을 증폭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교인들이 좀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처벌이나 다른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예. 기독교인으로서 가짜 뉴스를 대하는 어떤 태도가 그냥 사회에 내가 이제 어떤 선교나 신앙이나 이런 이름으로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근데 어떤 공적인 그런 목적이랄까 그런 걸 위해서 고려해야 될 그런 지점은 없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가짜 뉴스를 접할 때 이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이제 흔히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고 제대로 소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이 전한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인류사에 큰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짜 뉴스를 접할 때는 혹시 이것이 뱀이 유혹하는 사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뱀을 믿어서 그 말을 믿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처신해야겠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말씀. 혹시 추가하실 게 네. 있으실까요? 아까도 이제 확증 편향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좀 쉽진 않은 부분들이죠. 그 말 자체가 이제 이미 빠져서 헤어나기 힘들 때 확증 편향이란 말을 쓰는 것인데 특히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수주의에 기반하고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다른 데서 볼 때는 좀 배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좀 특수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확증 편향으로 빠졌을 때는 그냥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가짜 뉴스 자체도 그냥 합리화해버리는 이런 결과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항상 점검하고 성찰하고 이런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극단적인 사고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린 자세랄까 그런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인터넷 선교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이 공간에서 어떤 뉴스를 이제 읽고 또 전파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 관점에서 가짜 뉴스가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동기에는 뭐랄까요? 그 신앙이라기보다 조금 더 다른 어떤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이 또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 너무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한데요. 조금 쉽게 질문을 바꾸면 가짜뉴스가 팽배한 요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전파하고
또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뭐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신앙적인 뭐 가르침, 뭐 성경적인 내용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지만 사실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자의적으로 또는 임의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내용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나랑 같은 기독교 신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교계 지도자라든지 목사님들이라든지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선교사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선교사가 정말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그죠? 그렇죠. 정말 뭐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이런 것들을 때로는 너무 우리가 어떤 의욕적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은 좀 가볍게 또 쓰는 것은 아닌가. 너무 그냥 여기저기 어떤 열정 가진 사람들에게 쉽게 선교사라고 이제 호칭을 주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이제 일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또 지나치게 좀 과잉된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든지 또 뭐 보도 내용,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키우는 게 뭐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아까 확증 편향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자서 헤어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주변에 자기가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지나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성찰하고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권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선교사 얘기하셨는데 인터넷 선교 중요하죠. 해야 되는데 그거 하겠다고 가짜 뉴스 전도사가 되지 말자.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했듯이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아담과 하와가 되지 말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가짜뉴스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리고 심각하다 생각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크고 이게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신앙적인 내용과 명분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사실일지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일도 삼가야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